9월 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서울은 비가 내리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 보고 계십니까?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비가 내리면 조금이라도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될까요? 지난 여름 너무 뜨겁고 더워가지고 가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방송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릉에도 좀 비가 온다고 하죠. 예, 강릉에 정말 적당량의 비가 내려서 해갈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뭄 정말 너무 많은 분들 피해를 입게 되고 특히나 가을 농사 망칠까봐 고민들 우리 농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발 강릉만큼은 충분하고 넉넉한 비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뉴스 AS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2일 김정민 변호사가 취재 편의점에 출연을 해서 보도했던 김정환 목사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관련된 영상 잠깐 볼 수 있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특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죠. 그게 이제 우리는 9월 1일 날 기각되고 굉장히 그때 감격했는데 그들은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는데 지금 그 김장한 목사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있는 게 딱 한 번. 통틀어서 딱 한 번이다. 통틀어 딱 한 번 있다. 딱 한 번. 그게 하필이면 9월 1일 날 밤에 영장이 기각되고 9월 2일 날 아침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9월 2일 아침. 오전. 9월 2일 아침 오전에. 이른 오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늦게 일어났겠죠. 그 유일한 통화고 그날 오전에 했던 또 유일한 통화다. 윤석열이. 근데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아요. 김장한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것은 그래도 뭐 로비라도 하고 뭐 한다지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줄 일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김장환 목사에게 전화를 했다더라. 9월 오전에. 2일이다. 9월 2일이다. 저는 이 뉴스는 지금 처음 듣는데. 그래서 어젯밤 지금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어젯밤까지도 제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다방면에 확인을 해봤는데 특검 쪽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해준다. 확인 안 해줘요. 그런데 또 오보 대응도 안 합니다. 오보 대응도 안다. 특검팀에서. 그런 거 보면 그러면 팩트네.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취재 편의점이 한 걸음 빠르게 특검팀이 확인해주지 않지만 단독 보도를 한 영상 여러분 지난 화요일 함께 보셨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 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고 윤회 측근이 직접 김장환 목사를 찾아갔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MBC가 추가 내용을 확인해서 단독 보도했는데요. 윤회 측근은 바로 김용현 이었고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수원 중앙 침례교회 인근 그러니까 김장환 목사의 자택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용을 바로 해체해병 특검팀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장환 목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극우 기독교 교계의 대부처럼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는 김용민 TV의 김용민 목사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데요. 해체해병 순직 사건 이후에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도 통화를 해서 사실상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뒷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김장환 목사는 지금 드러난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측근인 김용현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는 무려 17번, 김은혜 홍보수석과는 6번,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는 5번,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는 4번, 조태용 안보실장과는 2번 통화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그리고 나경원, 태영호, 이채익 등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과도 통화한 내역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그리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도 각각 한 번 또는 두 번씩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검경 인사들과도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가 과도하리 만침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과 직접 현직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상 목회자입니까? 로비스트입니까? 이 사이에서 많은 국민들이 김장환 목사를 향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극우 기독교를 이끌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교계 결력과 또 하나의 극우 세력화를 위한 그런 모색을 위해서 뒤에서는 로비스트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순수한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궁금한 것은 왜 김장환 목사가 또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뒷배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인가 하는 점이죠. 관련해서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이 원로 목사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또 흘러나옵니다. 바로 김건희 연관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더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AS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现在，习近平主席和应邀前来出席纪念大会的外方嘉宾，正沿着端门南广场中心铺设的红地毯走向天安门城楼。经战火洗礼，建立不朽功勋。新时代的人民陆军正加快向全域作战型转变。纪念中国人民抗日战争及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80周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중국말이 막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예. 지금 보신 영상은 어제 있었던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행사를 저희들이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중국 열병식 보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과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투샷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불발에 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국회의장실 통해서 따끈따끈한 현장, 지금 북경에 베이징에 계시는 현장 참모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의장실 주요 관계자, 핵심 관계자들 통해서 현장 상황 취재를 좀 했는데요. 언론에 이미 보도된 대로 우원식 의장은 7년 만에 뵙습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운을 뗐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냉랭하고 대면대면한 태도로 네 하고 말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7년 전입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그때는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까? 뭐 도보다리 회담하고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도 하고 물론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로는 상당히 냉랭해졌지만 2019년 여러분들 기억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워딩 있지 않습니까? 평양냉면 막 얘기하면서 여기서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얘기했던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장면들. 대동강 맥주
그죠? 그리고 평양냉면, 곧 우리가 이것을 남북교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한반도 평화가 훌쩍 다가오겠구나 기대했으나 잘 안 됐었던 기억 나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는 상당히 아주 반갑게 그리고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퍽 냉랭해졌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서 국회의장 옆에서 수행했던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서 당시 분위기와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새로운 상황을 별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단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정상들이 있는 가운데 우 의장의 악수를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악수를 거절하는 것 자체로 국제사회에 주는 안 좋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악수는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다만 열병식 때 우리 측 순방단과 북측 실무라인이 좌석 배치가 상당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도 있었고 뭐 악수라도 하고 인사라도 나눌 수가 있었을 텐데 상당히 모른 척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제 윤건영 의원이 국제회의석상에서 만났던 굉장히 친밀했던 북측 인사를 만나서 아무개 선생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모른 척을 했다라고 못 들은 척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열병식에서 만난 북측 인사들도 우리 측 참관단 순방단과의 어떤 만남 과정에서 상당히 껄끄럽고 냉랭했다라는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의외였던 태도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푸틴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원식 의장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의외였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푸틴이 먼저 이렇게 나섰다고 해요. 사실 우원식 의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우리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량이 상당했고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현대자동차와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이 초코파이가 한 해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7억 개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 숫자가 지금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상당히 많이 저희가 수출을 해서 오리온의 기업 이익이 상당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도 그 밖에 다른 기업들도 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푸틴은 그게 아니라 먼저 꺼낸 것이 남북관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우원식 의장에게 푸틴 대통령이 먼저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외였고 조금 놀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내가 조만간 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대신 뭘 좀 얘기를 전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듯이 나섰다는 점이 매우 의외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그렇게 나섰을까요? 의장실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북러가 그만큼 가까워졌어. 우리는 혈맹이야.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군사 파견하는 것은 혈맹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러 사이가 매우 좋으니 남한이 원한다면 러시아가 대신 다리가 되어줄게 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측 입장에서는 현재 푸틴의 위치는 전범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형사사법재판소로부터 지금 체포영장인가요?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의 문제, 한미 간의 문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외교 사정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안을 흔쾌히 받을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북측 실무자들은 남북 접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세우고 나온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더라. 따라서 그 이상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사실상 10월 말로 예정된 에이펙 때 무언가 예컨대 북미 회담,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다.
라는 판단마저 드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밤사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더 취재한 내용 추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 다 살펴보셨습니까? 조간들 보면요. 진보 보수 예외 없이 이런 일면 머릿 기사 제목이 실립니다. 북중러 3국 티엔안먼 막루 외교에 대해서 세계가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 세계의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 그리고 반미 연대가 맨 앞줄에 섰다. 앞서 보신 영상대로 그 제일 앞열에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이 맨 앞열에 쓰고 그 후열에 다른 나라의 정상들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 이렇게 한쪽 면이 얼굴이 보이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반미연대가 맨 앞줄 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중러 삼각동맹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분석 보도가 쏟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관측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반미 진영의 구심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 이 삼각동맹의 대치 속에서 다시 또 냉전 구도가 부활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은 상당한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여러 전문가들은 겉보기와 다른 상당히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북중러가 맨 앞줄에 선 까닭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일단 이번 행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입니다. 행사 플레임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냥 전승절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상세한 플레임을 들어보면 중국 인민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중국 인민들이 항일 투쟁에서 승리한 날이요. 전 세계 반파쇼 투쟁에서 승리한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그 80주년이나 되었다.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북중러 3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94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선언하고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동시에 독일 나치 관료들이 뉘렌베르크 군사 재판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됐죠.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6일과 9일에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중러 3국은 끊임없는 항일 무장 투쟁과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공통의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은 내전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그리고 국민당 간의 내전 때문에 1949년에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이 1949년이죠. 어쨌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1945년 항일전쟁 승리로 일본과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보내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국 국민들에게. 러시아도 당시에 그 소비에트 연방으로서 독일 나치와 싸우면서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정리하면 이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일본과 싸웠고 독일의 나치와 싸워서 승리한 국가들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맨 앞열에 이 세 나라가 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2025년의 중국과 1945년의 중국이 얼마나 다른지 국제사회에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절호의 기회로 삼고 싶었던 전략적 포인트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열병식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88의 예포가 발사되는 중에 6회 공군 각각 80명씩 모두 240명으로 구성된 의장대가 국기를 개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8만 마리의 비둘기, 8만 개의 풍선을 하늘에 날려보내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북중러 3국은 80년 전에 독일 히틀러 파시즘에 맞서서 반파시스트 전쟁을 했고 항일 운동을 했던 동지들이야. 예, 요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우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열병식 이후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줄로 압니다. 특히 보수 언론이 이 점을 매우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문가들 취재해 보면 평가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냉전 때는 친소파와 친미파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 두 진영이 아시는 것처럼 냉전의 장벽, 그러니까 1989년 독일 통일 이전에 세계를 생각해 보면 두 쪽이 완벽하게 나 있었죠. 그리고 경제와 인적 교류도 완전히 나뉘은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푸틴 보십시오.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예. 니네 우리 에너지 좀 사가고 한국 거 물건 우리가 좀 사가면 안 되겠니? 교류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 1989년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우리도 중국과 수교하고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상당한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급망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흔히 하는 얘기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나라 미국 얘기하죠. 미국이 중국 없이 살 수 있겠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냉전처럼 각자 서로 벽을 세우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둘째는 한미일은 그나마 엇비슷한 경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엇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상당한 지위를 갖춘 국가가 되었죠. 그러나 북중러는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정상국가의 범주에 들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여전히 깡패국가, 불량국가로 분류가 되지요. 북한은 핵 문제 때문에 현재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러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안보리 제재를 역시 받고 있습니다. 푸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범입니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2023년 푸틴을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응하지 않고 있고요. 국제행사 잘 가지 않는 이유는 혹시 체포될까 봐 피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래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도드라진 현상이지요.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서 2차 대전 이후에 자신들이 만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기반을 완전히 스스로 허물고 있을 때 중국은 나서서 다자주의 해야 된다. 어제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죠. 자유무역의 담지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북러 밀착을 이유로 중러 그리고 북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규범을 어길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보수 언론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다시 또 신냉전 삼각구도가 생길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외교라는 것은 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물리학적 법칙이 잘 들어맞는 영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각고의 노력을 들이는지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정적으로 나오는지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지 물론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참지 않고 그러나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참사가 더 검찰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분은 다행히 낙마를 하셨는데 봉욱 수석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참담했던 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던 그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하셨던 분의 말씀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으셨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민정수석을 허락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온 인사 참사가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나오진 않았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문정 비판에 검 내부에서 잇단 반박 서울신문 현직 검사 이문정 정치만 보고 일소울 땡땡땡 상당 미제 남기고 떠나 중앙일보 남부지검 부장 이문정 국민이 아닌 정치만 보며 일했나 뉴시스 현직 후배 검사 또 이문정 직격 수사 개념조차 모르면 어쩌나 세계일보 안미연 검사 이문정 직격 대통령을 검사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어 TV조선 대통령을 검사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어 안미연 검사 이문정 직격 아시아경제 제가 쭉 모아봤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오적을 직격한 이문정 동부지검 검사장을 타깃으로 한 비판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겪은 온 국민은 검찰 독재 정권을 온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검찰을 위한 새로운 개혁 해법을 찾자고 나서고 있는 판에 여전한 친윤 검찰과 보수 언론은 이문정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문정 검사장을 때려서 얻을 수 있는 꼼수는 무엇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다소 이문정 검사장의 실명 비판이 거칠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식만큼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얼마 전 JTBC 보도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검사 그리고 전 검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김호수 전 총장. 돈만 주면 통일교회 로비스트가 되겠다고 나선 검찰 간부들의 민낯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이제 검찰청 문을 닫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가는 것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전현희 의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지만 핵심은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검찰개혁이다. 검찰, 공수처, 경찰 3대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오늘 들고 온 페이스북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 특수부 검사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제목이 썩은 우물입니다. 우물이 썩어서 악취가 진동한다 이런 겁니다. 18년간 검사였던 사람으로서 검찰의 본질에 눈 감고 정치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참고 있었는데 이 현재의 목청 경연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침묵할 수 없어서 글을 올린다라고 하면서 검찰개혁 문제는 우물이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주민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저 앉아서 우물이 스스로 맑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는 비판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썩은 우물이라는 것이고요. 자체 정화를 바랄 수도 또 미온적인 땜질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완전히 또 검찰을 파괴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는 엄연히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는 없고 수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범죄 행위를 밝혀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요.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리나 보복이 아닌 국민들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은 나누고 정의는 세우는 진짜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은 추가 취재해서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